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지금까지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처음 논의를 시작했지만 공수처 설치를 놓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어제 무관중 무중계로 치러진 남북 축구 경기에 대해 외신들은 기괴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현장에서 경기를 본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난폭한 무법자 이미지도 함께 짙어졌다는 평입니다. 북미 실무협상 열흘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무산될 경우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내비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역대 최저였던 2년 전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40대와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여전합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일본이 강행한 수출 규제로 한국 관광객이 줄고 수출 회복 전망도 밝지 않다는 부정적인 내용의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나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 시행 절차도 이달 안에 마무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담당하는 이성윤 검찰국장도 함께 불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지금까지 잘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한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의 감찰 방안, 또 법무부의 2차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조 전 장관이 앞서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끝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활동 중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검찰이 내놓을 추가 개혁안도 챙겨서 역시 직접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이제 개혁 방안까지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좀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절차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인 만큼 김 차관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역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혹시라도 사라질 우려가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개혁 작업을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조국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이틀 만에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5번째 자체 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후 줄곧 침묵해온 검찰이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에 공감하며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 개혁 방안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특수부 축소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도입 등에 이은 5번째 자체 개혁안입니다. 대검은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여 명 규모의 인권위 설치를 통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전반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 준칙을 재정립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수뇌부를 불러 검찰 내 강력한 자기 정화를 주문하기에 앞서 대검은 엄정한 내부 감찰도 강조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를 임용한 것처럼 내부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감찰 방안을 다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를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이틀 만에 5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검찰이 앞으로 개혁 논의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를 놓고서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였지만 여야 3당은 뼈있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6인 협의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융통성이 있어. 국민적으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형님 양보를 안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보 좀 해, 이 대표가. 하지만 1시간 반 만에 회의장을 나온 뒤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특히 공수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공수처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그런 정도로 검찰 개혁을 한 걸 가지고 상당 부분의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수사기관일 뿐이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을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의 검찰기구,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면서도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합의점을 찾자고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들이 이견들이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하냐 마냐의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은 2개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제출했습니다. 판검사와 경찰 고위 간부에 한해 제한적인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지만 인사권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회동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해 탐색전을 벌여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여야는 다음 주 이 문제와 함께 선거법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지만 순탄치 않은 논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의 하이라이트인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감 증인대에 오르죠. 여야의 불꽃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지난해 국감장에서 여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면서 법원에 대한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부분 기각까지 합치면 거의 100% 기각이 돼요. 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당은 어땠을까요?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총장 처가에 대한 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을 배후로 지목했죠.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가 있느냐면서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장모 최모 씨 사건, 300억 장고 증명 위조, 30억 당자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국정감사 무대에서 폭탄 발언을 내뱉으면서 줄곧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윤 총장의 강골 기계를 대변하는 말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도 지난 2013년 국감 때 나왔습니다.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을 사이에 두고 여야가 1년 만에 맞붙었지만 이번에는 공격과 수비가 뒤바뀌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온 리턴 매치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양날의 칼.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의 입에 정치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6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류가 부실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정 교수 측은 해당 병원이나 환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병원 이름 등을 가리고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경환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의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입원 증명서에는 뇌경색과 뇌종양 등 정 교수의 병명과 함께 입원 기간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담당 진료과가 신경외과가 아닌 정형외과로 되어 있고 법률상 증명서의 요건이 되는 의사의 면허번호와 병원 직인 등은 가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 뇌종양과 뇌경색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 교수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환자 피해 등을 우려해 병원 이름 등을 가리고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면서 검찰이 추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선 논의를 거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사퇴 당일인 지난 14일에 이어 이틀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벌써 6번째 조사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지난 조서를 우선 열람하도록 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사라진 노트북 행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서 채용 시험이 출제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었지만 정 교수 건강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장관 동생 조모 씨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요청한 의료 기록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불러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지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어제 평양에서 진행된 월드컵 2차 예선 남북전이 관중 없이 치러진 점에 대해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경기를 관전한 뒤 피파 홈페이지를 통해 역사적인 경기에 관중이 꽉 찬 경기장을 기대했지만 전혀 없어서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판티노 회장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경기 생중계와 언론 취재 무산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29년 만에 남북 남자 축구 대표팀이 북한에서 맞붙은 어제 경기는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처럼 중계도 없고 관중도 없었던 평양 원정 경기는 출발부터 북한의 비협조로 삐거덕거렸습니다. 홈에서 치르는 월드컵 예선을 관중 없이 치른 배경에 관심이 쏠리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의 평양 원정 여정을 양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에서 한국과 북한이 한 조에 편성된 직후부터 평양 원정 기대감은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시아축구연맹 AFC에 평양 개최 공문을 접수한 건 보름이 지난 8월 초였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의 무응답은 계속됐습니다. 중계와 취재진은 물론
응원단의 방북과 방북 노선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고 대표팀은 취재진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베이징을 거쳐 북한에 입성했습니다. 킥오프 직전 5만석 규모 김일성 경기장에 관중이 한 명도 입장하지 않았다는 첫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0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네. 경기장에 5만 명 규모의 경기장에 관중이 아무도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고 지금. 설마 하던 일은 현실이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 대표팀 선수들은 관중 대신 북한군이 보초를 서는 낯선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생중계 없는 월드컵 경기에 축구 팬들은 간간히 문자로 전달되는 상황만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현지 인터넷 사정으로 현장 AFC 경기 감독관과 말레이시아의 AFC 본부, 축구협회까지 다단계를 거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와 축구협회조차 정확한 무관중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국하는 대로 그런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무관중 경기 어떤 배경과 어떤 의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협회도 대표팀이 돌아오는 대로 선수단 방북 지연과 취재진 불허 등 AFC에 문제 제기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무관중 무중계 경기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에서 북한 선수들이 거칠게 경기 운영을 해 우리 대표팀을 힘들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팀의 평양 원정에 동행한 축구협회 미디어 담당관은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직후 YTN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선수들이 경기 중 굉장히 격하게 나왔고 우리 선수들이 이게 축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강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 고려 호텔에 묵은 선수단은 북한 관계자가 호텔 밖으로 못 나가게 해 주로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했고 호텔 직원들은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우리 선수단의 질문에 답을 잘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이번 경기를 관중도 없고 중계도 없는 축구를 강행한 것은 경색된 남북 관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관중 축구 강행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쌓아놓았던 긍정적인 이미지 가운데 상당 부분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월드컵 축구 예선전을 관중도 없고 중계도 없이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은 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사회 비난 여론도 부담이지만 일정한 규모의 외화 수입 가능성도 무산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이 무관중, 무중계 일정을 강행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배신자로 규정한 남측과 대화의 물꼬를 여는 것이 불편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첨단 군사력 증강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파탄 국면이라고 규정한 만큼 메시지 일관성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무관중, 무중계 축구로 북한은 남북관계가 불편하다는 점을 선전하면서 남측과 어정쩡하게 말을 섞는 상황을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려한 대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스포츠 행사에 정치적 계산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난폭한 무법자 이미지 증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미지 추락의 충격과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이나 불쾌감, 고립주의 성향이 거듭 확인됐고 반면에 군사력 증강 계획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만큼 남북 충돌 구도는 당분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북미가 스웨덴에서 만난 지 열흘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주는 고통에 인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했는데 협상이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내비쳐 미국을 압박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10달 만에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첫눈이 내린 백두산을 백마를 타고 달려 한껏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찾아선 미국의 보란 듯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강요해온 고통이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며 숨을 조일수록 앞길을 헤치고 계속 잘 살아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바래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오직 자력부강, 자력본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노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보도는 지난 2017년 12월 남북대화를 시작하기 직전 이후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고모부 장성택 처형,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탈상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나 결심을 앞두고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북한 협상팀이 치욕스럽다고 한 북미 실무협상 직후 행보인 만큼 협상이 급할 것 없다는 여유를 드러내며 미국을 압박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탄탄한 입지를 강조해 협상이 무산될 경우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차원의 행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북미 협상 진행 중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건 예상 밖의 협상 실패로 큰 충격을 받았던 하노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에서 1.25%로 낮췄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유지한 역대 최저금리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설명회에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대외 악재와 소비, 수출, 투자 부진 등으로 올해 성장률은 2.2%로 내다본 7월 전망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 저물가 상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낮추긴 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결국 경제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심각한 저물가와 저성장 우려 속에 기준금리를 낮춘 한국은행.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 금리를 낮춰 자금의 흐름을 빠르게 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금 순환의 속도를 말하는 화폐 유통 속도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만큼 금리 인하의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번 인하 이전에도 연 1.5%라는 이미 충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이 효과가 얼마나 클지 안 클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 자체, 대외 환경, 대내 경제 환경 모두 적극적인 통화 정책,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의 심리가 무너져 내렸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특히 투자와 양질의 고용으로 중장기 성장을 책임질 기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과의 갈등 같은 대외 악재도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해 한국은행이 내년 초쯤 다시 한번 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이 한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화 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경제 정책 전반을 면밀히 살펴 경제 활력과 심리를 되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경제 전망이 좋지 않지만 지난달 기준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연령층과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대폭 낮출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성장률을 두고 이미 하향 조정한 목표치마저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경제 위축 우려 속에서도 고용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4만 8천 명 늘어 올해 들어 2달 연속 30만 명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의 영향도 반영된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비교 기준인 15부터 64살에서 67.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취업자의 증가가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60대 이상에서 38만 명이나 느는 동안 40대는 18만 명 가까이 준 것을 보면 우리 경제의 허리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정부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가 많은 보건사회복지업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인 제조업은 무려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고용이 개선되는 것은 맞지만 부정적 요소도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고용 상황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을 이끌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자국의 경제 영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수출 회복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입니다. 홋카이도와 동북 관동지방 등 지역별 최근 경제 동향을 정리한 건데 한국인 여행객 감소 영향을 기술한 것이 눈에 띕니다. 홋카이도 삿포로시 당국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단체 손님을 받는 호텔이나 여관 등에서 관광객 감소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대마도에서는 한국 단체 여행객 취소로 손님이 격감하고 나가사키에서도 8월 후반 이후 취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숙박업계 평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단행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산업계 영향도 인정했습니다. 도쿄를 비롯한 주요 지역 수출 동향에서 수출 규제 조치 직후 한국 기업이 재고 늘리기에 나서면서 일시적 수출은 늘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시마네현의 한 전자부품 장치 업체는 한국 스마트폰 관련 주문이 회복할 전망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중한 경기 전망을 유지해온 일본은행이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실물 경기 영향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자국은 피해볼 것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과는 다릅니다. 日本経済への影響でありますが、精査する必要はあると思ってますが、ざっと見る限りですね、与える影響は少な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けれど。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으로 일관하는 아베 정권의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의존도가 낮은 지역은 여행 거부나 수출 규제 영향이 적다며 평가절하했고 일본 주요 언론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나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외국인 여행자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58% 줄어든 20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8월의 48%보다 10%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면담이 이뤄지더라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을 찾은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우리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면담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루히토 일정의 즉위식에 180여 개국이 참석하는 만큼 일본 측 일정이 빡빡하지만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는 겁니다. 다만 면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정상 긴 대화를 나누긴 어려워 많은 것을 논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 방일 일정 협조 요청 외에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청하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 당국 간 대화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상기하면서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서 실무선에 충분한 토의는 고위급 회담에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묵은 갈등이 한순간에 풀리진 않겠지만 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 여부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일왕 즉위 행사 참석을 위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계 악화의 책임은 모두 한국에 있다는 기존의 억지 주장은 되풀이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가장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지 집권 자민당 의원이 아베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일왕 즉위 행사에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는 것을 염두에 둔 질문입니다. 即位の例にはイ・ナギョン首相もいらっしゃると承知しておりますが、総理として今後ですね、日韓関係についてどのように取り組んでいかれるのか、ご見解をいただきたいと存じます。 아베 총리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韓国は重要な隣国であり、北朝鮮問題をはじめ日韓あるいは日米韓の連携が重要であると公認しようしております。 한국과 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我々は対話は常に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う考えております。そういう機会についてですね、我々は閉ざす考えは全くないわけです。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아베 총리는 최근 한일 관계나 대화의 중요성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태도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비칩니다. 이낙연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조율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양국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한일 갈등의 책임을 모두 한국 탓으로 돌리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며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 세계 귀빈이 모이는 이른바 국가적 잔치를 앞두고 한국과의 갈등 상황이 도드라지는 게 이로울 게 없는 만큼 이를 고려한 립서비스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인기 유튜버와 TV 맛집 대표 등 12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이른바 신종 고소득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 세무조사에서 45억 원의 소득이 환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그 후속 조치로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연예인과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입니다.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입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 A씨는 팬미팅 티켓과 기념품 판매 수입 금액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하다 적발돼 10억 여원을 추징당했습니다.
TV 출연을 계기로 맛집으로 불리며 호황을 누려온 한 음식점은 현금으로만 결제받는 수법으로 탈세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히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자료와 함께 외환자료, 금융정보 분석원 정보 등 가용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탈루 혐의를 검증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성공한 유명인들의 고의적 탈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사업자의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년 동안 고소득 사업자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가수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악성 댓글을 묵과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최진실 씨는 이혼 후 계속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습니다. 결혼에 대한 루머부터 사채설까지 견디다 못한 최 씨는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수 윤희도 반복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컴백을 앞두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샤이니의 종현도 악성 댓글로 인한 괴로움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욕을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 당연히 저 같아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악성 댓글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이제 뭐 연예인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은 안 좋은 것 같고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팬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댓글에 일일이 대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익명으로 악성 댓글을 달지 않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이 설리 사망 이후 조사한 결과 70%가량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미뤄져 왔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근거 있게 책임 있는 자세로 말해야 된다는 게 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자는 것이죠. 인터넷 실명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지만 2012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많아 실제 도입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제작진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 PD 계좌를 확인하고 문제가 된 기획사 5곳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은 이미 프로듀스 101 전체 시즌에 이어 아이돌 학교까지로 번졌습니다. 유력하게 데뷔가 예상된 연습생들이 대거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이 발탁되도록 시청자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엠넷과 기획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이제 제작진과 기획사 간 금품 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담당 PD 계좌 내역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기획사 소속 연습생에게 유리한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투표 조작 의혹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관련 기획사 5곳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혜 논란이 제기된 기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속 연습생이 사전에 경영곡을 먼저 알았다는 의혹에 이어 제작진이 방송 분량을 늘려줘 순위가 급상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획사 측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돼지 농장에선 다행스럽게도 일주일째 단 한 건의 발생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방역 대책을 이어가면서 멧돼지 포획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또 나왔습니다. 벌써 7마리째입니다. 발견된 곳은 철원군 민통선 안쪽. 지난 12일 감염된 폐사체가 나온 곳과 1.4km 거리입니다. 이 일대 야생 멧돼지 상당수가 감염됐을 거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총기까지 허용하며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르는 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일주일째 없습니다. 의심 신고가 몇 건 있었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을 넓혀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발생 지역 돼지들은 모두 수매하거나 살처분한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강해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고개를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발생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 살처분 농장의 돼지 재입식이 어려우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통제 조치도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축과 분뇨의 반출입 통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서의 축산 차량 이동 통제 조치를 연장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아직 원인과 경로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농가 피해와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곳곳에서 멧돼지 사냥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총기 사용이 제한돼 멧돼지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야간에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사살된 멧돼지입니다. 사살 즉시 혈액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을 소독한 뒤 지정된 장소에 매몰 처리했습니다. 총기 포획 작전 첫날 전국적으로 60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수차례 바이러스가 검출된 강원도 철원과 화천 등 발생 지역 인근에서는 여전히 총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살하라는 명령이 안 떨어져 갖고 부대에서 그래서 일단 현장 확인만 한 거예요. 아마 환경부 쪽에서 군단 쪽으로 가는지 군단에서 어차피 무슨 지휘 체계니까 우리가 지시가 없으니까. 발생 지역에 일단 울타리를 설치한 후 총기 포획을 시도할 예정. 하지만 그 사이 감염 야생 멧돼지 이동 반경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원 접촉 지역 ASF 양성 나온 데 있잖아요, 멧돼지. 네네네. 그 지역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은 뭐 왜 못하냐면 철책을 지금 두르고 있거든요, 방어선 치느라고. 네네네. 해당 지역에서는 일단 급한 대로 멧돼지 포획 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기 위한 포획 틀입니다. 전방 지역 그리고 민통선 안쪽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멧돼지를 먹이를 통해 유인한 후에 무게가 느껴지면 창문이 닫히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제작해 군부대에 전달하고 있는데 추수가 끝나 멧돼지 먹잇감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산속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그 군부대 주변 지역에 기존에 멧돼지들이 내려오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갖다 놓고 총으로 쏘고 쇠로 된 틀을 깔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한 달, 접경 지역은 멧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메이킨. The new Audi A6. This is your time. 10월 23일 출시.
39,000 39,000 배치수의 꽃배달. 여러분 집에 소화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고요? 불나면 어떡해요? 오! 이것은 꽃병 소화기 파이어베이스. 곁에 둘 수 있어 천만다행이죠? 당신의 봄 삼성화재.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은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한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위대한 항쟁이었다면서 오늘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건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부마 민주항쟁은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과 함께 4대 민주항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입법회 시정연설이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이 홍콩의 시위대를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홍콩 정부가 더 공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1년에 한 번뿐인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야당 의원들은 시위대의 요구 전면 수용과 행정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결국 연설을 중단했습니다. 立法會主席、各位議員、各位市民，我今日發表任內第3份施政報告。 영상 녹화로 대체된 시정연설에서 캐리람 장관은 저소득층과 젊은층 주거 확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국 하원이 시위대를 지원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의 자치가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홍콩의 무역과 투자상의 특혜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Today the House is proud to pass the bicameral bipartisan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to reaffirm America's commitment to democracy. 홍콩에 대한 최루탄 수출 금지법 등 홍콩 시민을 지원하는 법안 3개가 모두 통과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분개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通过所谓的香港人权与民主法案表示强烈的愤慨和坚决反对. 하지만 홍콩 인권법은 미국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콩 문제가 다시 첨예해지면서 1단계 무역 합의를 계기로 조성된 협력적인 미중 관계에도 기류 변화가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경주에서 신라시대 행렬도가 새겨진 1500년 전 토기가 발굴됐습니다. 이 토기에서 신라시대 행렬도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와 내용이 비슷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경주 쪽샘지구는 인근 대릉원과 함께 4세기에서 6세기 신라가 왕성하게 발전하던 시기에 조성된 왕족과 귀족 무덤 천여 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 쪽샘 44호 고분은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근 높이가 40cm로 보이는 토기 파편이 발굴됐습니다. 그 파편에서 신라시대 행렬도가 발견된 겁니다. 말을 탄 사람들과 춤을 추는 사람들, 사냥하는 모습과 사슴, 멧돼지, 개가 새겨졌습니다. 신라 토기에서 행렬도가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울주 천전리 각석에 신라 행렬도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것보다는 간략합니다. 무용, 수렵, 기마 등의 복합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행렬도가 이제 확실한 신라의 행렬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렬도는 특히 이전 시기 고구려 벽화와 표현이 유사해서 고구려와의 관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을 크게 표현한 것이나 말갈기를 묶어 뿔처럼 표현한 건 안악 3호분, 바지와 치마를 입은 무용수의 모습과 사슴, 개가 등장하는 수렵의 모습은 무용총 벽화와 닮았습니다. 쪽샘 44호 고분의 또 다른 토기에는 갑옷을 입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토기에 새겨진 말문양 중 표현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주가 신라의 수도, 흔히 말하는 신라 왕경으로서 그 면모를 갖춰가는 과정 중에 이 고분군의 형성과 신라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고분군의 조사와 연구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내년 상반기 발굴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쪽샘 44호 고분은 직경 30m 대형 적성 목각묘로 직건층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터키와 크루드족 간의 휴전 중재를 위해 터키를 전격 방문합니다. 민간인 피해 급증 등 사태가 악화하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선 건데 터키가 휴전 제의의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중재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대표단과 함께 터키를 방문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협상 타결을 위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터키군이 크루드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미 정부의 압박에도 시리아에서 크루드족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는 터키 정부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You cannot negotiate and you cannot talk to a terrorist organization. This is unrealistic.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미군 철수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천명해 뒤늦은 중재 노력이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입니다. We want to bring our soldiers back home after so many years, and they're the greatest warriors in the world. They're policing. They're not a police force. They're 시리아 북부 요충지 만비제 양측의 병력이 집결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터키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방장관회담이 잇따라 열려 터키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새 집을 짓자면서 회동을 제안하자 황 대표는 필요하다면 만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 논의가 물꼬를 틀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내 별도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며 기존의 모호한 답변에서 벗어나 꽤 진전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낡은 거 다 물고 새집 짓자라는 제 제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또 만나자면 언제든지 만나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이고 한국당 내부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약속이나 한 듯 황교안 대표가 곧바로 화답하면서 보수 통합의 군불이 본격적으로 지펴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체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 의원과 대립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대표적인 유의연계로 꼽히는 지상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실상 분당이나 다름없는 당내 상황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분이 당원 당규를 파괴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공연히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정감사 이후 바른미래당발 야권 재편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창당을 앞둔 대한신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유성엽 대표가 활발하게 여러 곳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것도 잘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만 하더라도 물갈이 공천했을 때 그대로 있겠는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야권 재편이 현실화하기까진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도 안철수계와 유승민계의 생각이 다른 데다 여전히 한국당 내 친박계의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당제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계 개편에 속도를 내기보단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PGA 투어 더 CJ컵 대회가 내일 제주 클럽 나인브리지에서 개막합니다. 지난해 챔피언이자 세계 랭킹 1위인 브룩스 캡카를 비롯해 최정상급 골퍼들이 총 집결하는데 이 PGA 신인상 수상자인 우리나라의 임성재도 고향에서 첫 우승을 위한 샷 대결을 벌입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으로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브룩스 캡카가 대회 2연패를 위해 약속의 땅 제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미스샷이 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코스를 다시 방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And getting to world number one, it's always been a special place for me. And you know the golf course looks as great shape. 2017년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인 세계 7위 저스틴 토머스도 정상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 경기 당일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2017년 우승 당시 스코어는 9언더파였지만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은 지난해 캡카의 우승 스코어는 12타를 덜 친 21언더파였습니다. Windy, it can be a difficult test, and you really have to be smart. But if there's not a lot of wind, you can make a lot of birdies. So you just kind of have to take what the course gives you. 아시아 최초로 PGA 투어 신인상을 수상한 임성재는 고향에서 투어 첫 승을 기대하면서 참가자들에게도 스코어를 잘 낼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샷에 대한 탄도, 이런 탄도의 조절 이런 게 아무래도 좋으면 높게 칠 땐 좀 높게 치고 좀 앞바람 불 땐 좀 낮게 치고 이런 게 아무래도 자유자재로 치다 보면 많은 버디 찬스를 만들지 않을까. 총 상금 115억 원, 우승 상금 20억 원. PGA 최고 수준의 코스라는 찬사와 함께 어느덧 3회째를 맞은 더 CJ컵은 참가자 명단이 더 화려해지면서 대회 권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라인브리지는 페어웨이가 넓고 러프도 짧아져서 장타자에게 절대 유리한 코스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변화무쌍한 제주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선수만이 우승의 기회를 잡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에서 YTN 김사익입니다. 왜 헌법을 무시하면서 그 수사 편의를 위해서 그걸 왜 아직까지 끌고 가야 됩니까? 저는 이번 법무부 개혁안에 이게 담겨있지 않은 걸 보고 좀 답답했습니다. 특수수사, 특수부 문제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검사가 수사하는 사람입니까?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수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수사하는 사람의 수사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를 살펴서 그 않는 부분만 골라서 기소하는 게 검사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수사를 해요, 검사가. 수사하고요, 영장 청구는 한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수사하는 사람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봐야 돼요,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 그리고 기소에 대한 판단. 저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구속영장은 경찰이 수사한 건 14.6%가 기각이 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한 거는 20.6%예요. 법률 전문가가 직접 수사를 하는데도. 저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수사하고 내가 기소하면 당연히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특수수사부의 전신이 대검 중수부 아닙니까? 대검 중수부는 9.6%입니다. 27배예요. 저게 바로 수사하고 기소를 같이 했을 때 저런 인권 침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 거꾸로 가 있죠? 대한민국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다 이렇습니다. 그게 무슨 특수성입니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일본 놈들이 조선 사람 우습게 보고 그냥 검사한테 다 줘버린 겁니다, 그 권한을. 무슨 대한민국 그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일제시대 때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이후에도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반성을 안 한 거죠, 지금 지난 100년 동안. 왜 반성을 안 했습니까? 독재 정권이 그 검찰 권력을 써먹기 위해서 반성 안 하고 방치해 놓은 겁니다. 이제 1차 검찰개혁안 발표할 때는 특수부를 전국 3개로 하겠다고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특수부를 서울하고 광주하고 대구를 정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차관님 그 이상하지 않아요? 검사 생활 한 30여 년 한 사람이? 아니 인구 규모 부산, 울산, 경남이나 거기가 또 제2의 도시고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구보다는 없습니까? 부울경이 높습니까? 조국 자신도 기반이 부산이고 가족들도 다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게 선비의 정신이고 지도층의 자세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특수부를 세 곳 놓으면 대구가 아니라 부산에다 둬야죠. 검찰청 규모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민주당이 광역단체를 다 석권하고 있는 부울경은 특수부를 폐지하고, 예? 한국당이 지역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구 경북은 특수부를 존치하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 검찰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고요. 결국 필요하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잖아. 뻔한 걸 가지고 뭘. 법무부 장관 공석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 향후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군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 반면에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좀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 개혁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달 넘게 이어온 국론 분열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송구하다라는 어물적 표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기자회견 열으셔서 사과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국당이 역풍을 맞는 겁니다. 대통령이 두 번 사과했으면 됐지. 뭐 그러면 광화문에서 큰절을 하라는 말이에요? 예, 비록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면담을 하고 또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 이 두 가지 모두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봐도 대통령이 차관 국장급 인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거의 독대나 다름없는 자리를 만들고 그걸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이 작심하고 만든 자리다. 여기는 뭔가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우선 가장 큰 메시지는 우선 지금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저는 전달한 거로 봅니다. 특히 이제 장관이 공백인 상태에서 장관 대행이라는 말에 액센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차관에게 장관에게 버금가는 힘을 실어줬다. 지금 차관은 관련 부처 장관을 상대해야 되고 여야 지금 정당에 있던 대표들을 상대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차관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관을 임명을 하려면 한 달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차관에게 장관 이상의 힘을 실어줘서 어떤 검찰에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걸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다분히 의도된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기 전까지 그 공백 기간을 차관이 대행 역할을 충실히 하고 당신에게 힘을 몰아주겠다. 뭐 이런 어떤 대외적인 공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녹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군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 반면에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무의 의결까지 이게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좀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그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절박함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네. 이제 시급함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시한까지 또 이게 10월까지 딱 뒀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그 안에는 뭔가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고 보통 보면은 그냥 흐지부지해진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간을 두고 내용까지도 전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찰권 강화가 저는 핵심이라고 좀 보는데요. 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은 대통령하고 저렇게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국장이 4시에 만난 거로 돼 있는데요. 네. 3시에 5차 개혁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인권보호 수사에 대한 네. 준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피의사실 공포를 어떻게 금지할 것이냐에 대한 수사 공보에 관한 내용을 강화한다든지 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무엇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냐를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나름대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좀 보는데요. 다만 어떠한 그 정책성에서는 두 가지가 항상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공감성에 대한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러니까 단지 10월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얼마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또 하나 이제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검찰개혁위원회가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이제 담아서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시간 속에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내용을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5번째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검찰은 개혁 대상이지 주체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5번이나 이렇게 앞장서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좀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석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무거운 짐을 두 가지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조국 일가의 수사를 상당히 공정하게 빠른 속도로 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자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후자에 대해서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어떤 그 압박성에 가까울 정도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은 검찰에 대한 어떤 감찰 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대로 개혁안을 마련하지만 검찰은 자체적인 자정 기능을 훨씬 강화하도록 하라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만약 자체적인 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는 대통령이나 여권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 사태 과정에서 촛불 어떤 민심이 검찰을 개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도 사실 검찰 개혁은 해야 된다는 게 대다수 의견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상당히 뼈아픈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또 강하게 점진적으로 더 강한 자체적인 개혁안을 저는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개혁 논의와 관계없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종양과 내경색을 앓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번째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더군요. 오늘 5차 검찰 개혁안을 실질적으로 얘기한 건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측에서는 자신들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개혁은 개혁이고 수사는 수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뭐 개혁을 한다고 해서 조국 장관 수사가 뭐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히 그것은 매듭을 줘야지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6차 소환까지 뭐 7차 소환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제 거의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은 국민들이 보는 거는 과연 조국 전 장관도 수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하튼 빨리 1차적으로 정경심 고수에 관련된 수사, 특히 이제 사법적 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향후 조국 정국 이후에 정치권 전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검찰 수사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대한 뭐 불구속으로 하는 것인지 구속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가늠하는 하나의 방향타 역할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경심 교수의 6차 소환 조사에 대해서 원장님은 좀 가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어차피 많은 의혹들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마지노선입니다. 사실 영장을 이제 청구할지 모르겠지만 청구할 가능성이 없지만 이게 영장이 기각되느냐 혹은 구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다른 이제 기로에 놓이게 된다고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그동안 그렇다면 검찰이 해온 게 뭐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좀 무리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조국 사태에 대한 그런 정당성까지도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수사를 해서 뭔가 결실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라든지 어떤 최소한 혐의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국면을 이제 전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측 검찰과 정경심 측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들,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신경전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경심 교수 측이 내종양 내경색을 입증하기 위해서 입원 증명서를 냈는데 검찰이 이제 추가 자료를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뭐 보도에 의하면은 어제 저녁 오후 6시에 제출을 했다고 좀 보는데요. 그 내용이 어느 병원에서 누가 과연 그 쉽게 하면 진단서를 발행했느냐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것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검찰이 판단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그것은 이제 병원이 이제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것이 모든 정보가 공개됐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정확하게 전부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거를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결국 추가적으로 정보를 아마 검찰이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납득할 만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검찰 개혁의 수사와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인권 보호 수사를 강화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건강이 저렇게 안 좋다고 했을 때 그걸 무조건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구속시키는 것이 과연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맞느냐라는 그러한 또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검찰이 지금 굉장히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가 어떻게 이것을 절충보다도 원칙을 가지고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상당히 검찰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묘하게도 인권 문제가 이제 검찰 개혁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아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조국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여론이 조국 장관이 결국 사퇴를 하면서 이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상승으로 갈 수가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나온 결과로만 보면은 상당히 그 여권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조국 사퇴는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보수층이야 뭐 90% 이상이 조국 사퇴에 잘했다고 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도층도 한 70% 가까운 정도가 잘했다라는 얘기가 듣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진보층 내부에서 절반 정도가 긍정적인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특이할 건 이제 호남에서 그동안 조국을 강력하게 어떤 지지했던 지역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퇴가 더 잘했다라는 측면이 어떤 절반이 좀 넘습니다. 약간 좀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부정적입니다. 다만 이 결과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적인 결과, 그러니까 찬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히려 조국이 사퇴를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더 낫다. 더 국정 운영은 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을 잘했다라는 대통령에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그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보니까는 그 잘한 결정이라고 했을 때 순서를 보니까 연령대로 보니까 60대, 50대, 그다음에 20대가 세 번째고 그 다음이 4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는 잘한 결정이다가 과반수 이상을 답했는데 저는 20대가 세 번째로 많이 응답을 했다라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나타난 패턴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20대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요. 20대도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남성과 여성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남성 같은 경우가 아마도 굉장히 강하게 이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입장을 표명했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지난 2016년대 촛불 집회 이후로 여전히 흔들림 없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은 공정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는 공정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 집단이기 때문에 30대, 40대와는 좀 다르고요. 30대, 40대는 우리가 세대별로 보면은 실은 10대 때 IMF를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경우도 보다도 보수 세력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은 20대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고 20대는 더 이상 이제 진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리적인 투표를 하는 세대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뭐 조국 장관 그 자체도 있지만 뭐 딸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입시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더 훨씬 강하게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대에서 저렇게 사퇴하는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30대, 40대보다 훨씬 높았지 않았는가. 비슷한 예로요.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20대에서는 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반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때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4년간 열심히 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20대에서 굉장히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반대가 높았었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한 추세로 공정의 가치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다른 세대보다도 20대에서는 강하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조사가 아닌가 생각을 좀 듭니다. 이제 그래픽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여론조사는 응답자가 500명에다가 응답률이 5%,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이제 분석할 때 응답률이 높진 않고 또 샘플도 적고 표본 오차도 좀 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여론의 추이를 본다 이렇게 뭐 분석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여튼 뭐 조금 그 여론조사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부나 여야가 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법무부가 제작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무부가 제작한 조국 장관의 마지막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가 제작을 했고 떠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헌사 뭐 이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영상 보셨어요? 저도 이제 방금 나왔습니다만은 칼라와 흑백의 조화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말이죠. 조명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프로가 네.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일단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아마 누군가가 다분히 이제 작심을 하고 만든 건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혁 진영 말하자면 조국을 지지하는 어떤 촛불 진영을 향해서 네. 우리가 조국 사태로 해서 허탈하긴 하지만 다시 힘을 뭉쳐서 네. 어떤 검찰 개혁을 해 나가자라는 어떤 감성적인 다짐을 네. 어떤 요구하는 촉구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 진영이 야당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 입장에서 보면 네. 많이 좀 화가 날 만하죠. 지금 꼭 저런 비디오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할 정도로 네. 비디오 하나에도 이제 양극단의 어떤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굳이 저 시점에서 저런 비디오를 만들 필요가 있었나? 그걸 또 조국 전 장관이 또 자기 또 사이트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상을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한 애정이나 이제 안타까움이 묻어 나오는데 뭐 야당에서는 정치 선거 CF인 줄 알겠다 뭐 이렇게 폄하를 했더군요. 네. 만약에 장관 사퇴 전에 네. 저렇게 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다 그러면 저는 받아들일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여론조사에서 보면 사퇴가 잘했다라는 비율이 못했다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 속에서 저렇게 하면 저거는 어떠한 법무부라든지 조직에 있어서의 그가 이제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러한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저 리더십을 아주 굉장히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십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 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게 리더십의 요체는 공감성이거든요. 저걸 통해서 얼마나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계층을 위한 공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속으로 가야지만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갖게 되는데 일정한 분야에 있는 분들, 특정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할지 모르지만 저거 자체가 또 대한민국을 양분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법무부가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할 필요는 없지 않겠다. 다만 이런 의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은 결국은 어떠한 것보다도 검찰 개혁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떠났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저렇게 나온 거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하고 그 판단은 결국은 누가 하냐면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저렇게 법무부가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거부적인 모습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 소회를 밝혔더군요. 자신의 처지와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또 탁현민 발언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신임하는 한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야권이나 어떤 비판적인 층으로부터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됐고 그러다가 어떤 비운의 최후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은 이제 몰락한 그만둔 이유는 사실 판이하게 다르죠. 탁현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뭐 저술한 책기 여성 비하 논란 때문에 했던 거고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검찰 개혁하는 과정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퇴한 배경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비슷하게 총괄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탁현민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인지상정이랄까 또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서 어떤 교감을 나눴다는 점에서는 이제 한마디를 한 거에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공통점,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던 조국 전 장관과의 공통점은 자신에 대한 집중 공격과 언론의 집중 포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중 공격과 포화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는 사실이지만 왜 집중 공격을 받았고 포화를 받느냐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도덕과 윤리와 그 정의와 공정과 관련된 문제 속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더 깊이 성찰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해서 뭐 이신점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굉장히 옳았지만 다른 검찰, 언론, 야당으로부터 외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물러났다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꼭 탁현민 현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하고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저런 것들이 그 진보 진영으로서의 저런 물론 조국 장관을 수호한다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좀 역작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거를 아마 지적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이신점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도덕과 정의와 관련돼서 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그 부분 속을 좀 깊이 좀 헤아렸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탁현민 씨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은 사람이 아닌 그저 무너뜨려야 될 상징이었다 얘기했는데 그 말은 상당히 좀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 조국 그러면은 사실 아주 잘생긴 미남 엘리트의 어떤 개혁주의자라고 상당히 좋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장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제 상징, 그러니까 정치인 조국의 상징을 본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상징이었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상징이었고, 강남 좌파의 상징이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마지막에 이제 너무나 많은 어떤 의혹을 가진 내로남불의 어떤 상징처럼. 이렇게 이제 십자포화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 좋은 상징들이 오히려 야권 입장에서는 공격에 집중적으로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부정적인 상징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결국 그 상징 때문에 조국 승승장구했고 결국 상징 때문에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 상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이제 앞으로 교훈은 뭐냐면요. 언행불일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국 장관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본인이 직접 얘기했던 거와 정반대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상징이기 때문에 무너뜨렸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탁현민적 사고인 것이고 많은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정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훈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직 그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여당에서도 왜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목소리가 없나? 아직은 소수이긴 합니다만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직도 많은 지지층들은 조국 장관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좀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그 사례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알릴레오인 것 같습니다. 성희롱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죠. 원래 취지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밝히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상한 곳으로 좀 불똥이 튀었습니다. 원래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발언을 한 건 아니었죠. 그렇죠. 유튜브에 이제 출연자가 한 것인데 사실 그 비판의 포화는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몽땅 맞는 건데 그게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유시민 전 장관과 어떤 검찰과 KBS의 관계가 사실 영 좋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검찰과의 관계는 아주 악화된 관계였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 발언이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모든 그 비판을 사실 이제 유시민 전 장관 본인이 이제 맡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튜브의 약간 그 속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 출연자 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압니다만은 이제 연예 오락 프로에 이제 많이 나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는 아무래도 조금 좀 자극적이고 좀 튀는 발언을 해야 좀 주목을 받고 조회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실언이 튀어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그 실언이 출연자 출연이 최근 들어서의 어떤 유시민 전 장관의 어떤 공격적인 입장과 맞물리면서 이게 파장이 아주 확대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 알릴레오에서 문제 발언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자를 그 일반 검사들이 되게 좀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술술 좀 이렇게 슬쩍 많이 흘렸어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 검사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오해의 소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이게 그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사석에서 좀 많이 하는 얘기여가지고 제가 그 의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사과를 했고 또 다음 날 또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논란이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오늘 좀 얘기를 했지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인권 보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KBS 여기자에 대해서 얼마나 인격적 모독일 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언이라는 것이 한쪽에서 대통령은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저 알릴레오에서 정반대의 행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것은 전 정부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자 기자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꼭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자꾸만 이제 KBS하고 검찰하고 유착 관계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정확한 팩트가 아닌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서 하는 것을 저렇게 생방송을 통해 가져가는 것이 됐을 때 저걸 어떻게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예훼손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 저런 일이 나왔을 때는 어땠을까? 저거는 엄청난 민사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것도 모르고 또 여성을 저런 식으로 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 성평등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를 이 정부가 굉장히 강조하고 여성가족부가 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런 일이 터진다는 거는 정부에 대한 아주 굉장히 잘못된 방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부적절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방송 그 당시에도 해당 기자가 사과를 했고 유시민 이사장도 사과를 했고 또 논란이 되니까 별도의 입장문을 그 기자도 냈고 유시민 이사장도 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검찰 개혁인데 자꾸 이 주변에서의 잘못된 것들로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논란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검찰 개혁은 뭐 검찰, 법무부, 정당, 국회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보다 한 단계 비켜나 있는 어떤 유튜버 중에 한 명이죠, 사실. 유시민 이사장 본인도 얘기했지만 정당 소속이 없습니다. 무소속의 유튜버인 거죠. 근데 유튜버가 검찰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심하게 압박과 같은 공방을 벌였고 또 KBS를 상대로 해서 정보를 뭐 흘렸다 말았다 그래서 또 KBS 노조로부터 반발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검찰 개혁의 어떤 초점, 포커스가 엉뚱한 것으로 좀 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도우려고 했던 의도가 엉뚱하게 오히려 불리하게 부담을 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유시민 이사가 오래전부터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국면에서는 조금 발언을 좀 정치적 발언, 민감한 발언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했고 다시 검찰 개혁이나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좀 자중을 하고 국회를 믿고 맡기는 게 어떤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은 크게 두 덩어리예요. 하나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비대화된 권력 구조, 검찰 권력 구조를 축소시키는 거는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는 그건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국회 차원이 그거는 뭐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고 오늘도 뭐 3+3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회동을 하고 그 부분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진짜 검찰이 할 수 있고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장관 훈령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시행령이라든지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이 오늘 지적한 거 맞죠?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제는 차분하게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죠. 저렇게 바깥에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검찰 개혁을 바라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해드렸지만 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하겠다고 하고 국회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조금 더 믿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BBC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다. 쭉 읽어보니까 더 이상한 경기였었죠. 관중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옐로카드 4장이 나왔고요. 경기 초반에 선수들끼리 신경전을 벌여가지고 감정 싸움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벤치 클리어링이죠. 이마라인 황금 비율 1대1대1. 모량은 앞머리 60%, 윗머리 50%.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 7대3. 패더라인으로 뜨지 않고 밀착되게. 더 디테일할수록 더 완벽해지니까. 불가능을 넘어 하이모.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포인트 임플란트? 써보면 알게 되는 포인트의 기술. 포인트 임플란트가 좋습니다. 특허받은 포인트 임플란트의 우수한 기술로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임플란트. 때일은 추위가 풀리고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지만 여전히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 철원은 6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20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량이 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 청주와 대전 11도, 부산은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21도, 대구도 21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